안중근 의사는 200에서 300명이 넘는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 군인, 일본 경찰들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 속에서 안중근과 독립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국 영산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작가이자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유정호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안중근 의사 어렸을 적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응칠이에요. 응칠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촌스럽고 장난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응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요, 가슴과 배에 점이 7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점의 모습이 마치 북두칠성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아에서는요, 북두칠성은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들로 봐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 또는 세상을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응칠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명 안중근 집안은요, 금수저 집안이에요. 돈도 많고요, 학문도 뛰어난 집안. 안중근의 할아버지는요, 현감을 지냈던 관료 출신이면서 미곡상을 운영했던 수천 석을 가진 거부였고요. 아버지는요, 황해도 해주의 2명의 신동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나라가 쓰러져 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지를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뜻과는 다르게 안중근은 어려서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해요. 심지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대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도 공부하라는 소리 다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나요?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자, 근데 이 100년도 이전의 조선은 어땠어요? 무인보다는 학문을 익혀서 문관이 되는 걸 더 선호했죠. 당연히 양반이라고 하면 공자왈, 맹자왈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안중근 집안은 공부를 하라고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안중근의 친구들이요, 야, 너 공부 좀 해.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떡할래? 라고 걱정했다는 거죠.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요, 매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무에 닦는 것에 가장 열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때 안중근 집에 잠시 몸을 숨겼을 때 안중근 의사를 잠깐 멀리서 보게 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이 기억하는 모습은요, 늘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타격술이 너무나 좋아서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백발백중으로 맞춘다더라, 이런 기록들을 남겨놔요. 자, 이토록 뛰어났던 안중근, 친구들이 공부 좀 하라고 했던 안중근, 이 친구들한테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희들 황후 알지? 야, 황후가 자기 이름만 쓸 줄 알면 된다고 그랬어. 오늘날 황후 모르는 사람 있어? 황후도 남자요, 나도 남자야. 나도 황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황후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황후와 나를 비교한다? 여러분들, 황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시황이 죽자마자 분열됩니다. 이때 유방과 황후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우게 돼요. 황후는 산을 뽑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과 기계를 가진 영웅이었던 거죠. 이 황후와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나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린 소년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미 이때부터 쓰러져 가는 나라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나 싶어요. 아버지가 쓰러져 가는 나라를 걱정했던 걸 보고 듣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글을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오히려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황후처럼 이 나라를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다짐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황후와 자신을 견주었겠어요. 자, 그렇게 성장하던 어느 날 안중근 의사가 16살이 되던
19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고부군수, 전라도 고부에 조병갑이라고 하는 악덕 군수가 들어와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수탈했죠. 그거는 견디지 못했던 백성들이 동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부가 안핵사 진상을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는데 이용태가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조병갑을 두둔하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백성들, 농민들은 고부의 이야기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다,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양반이나 지주들은 왕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중근 집안도 그랬습니다. 외국 세력들이 조선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중근과 안중근의 아버지는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이때 안중근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게 되고요. 16살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 일로 인해서 안중근의 집안은 통비박산이 납니다. 왜냐면요, 민영희라고 하는 나쁜 관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민영희 못 들어보셨죠? 민영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민씨 척족입니다. 이 사람은요,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 보내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자시국의 국민을 죽이라고 말한 사람이 민영입니다. 나중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협조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최고 부자가 돼요. 이 사람은 학교도 세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희문고등학교야. 희문고등학교에 가면 민영이의 동상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 자기 동상 세워놨어요. 이 민영이가요, 안중근 집안에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동학농민 진압하면서 빼앗은 500석 내놔. 이 500석은요, 동학농민구가 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군량미예요. 나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학농민군에게 뺏어 싸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기 위해서. 당연히 안중근을 비롯한 가족들은 반대했고, 그 바람에 나라의 죄인이 돼서 도망쳐야 했던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냐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으로 도망치게 돼요. 왜 성당으로 도망치냐면요,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은요,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당은 외국인 신부가 있었고, 그곳은 조선 관리도 함부로 들어와서 잡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머물면서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를 믿게 되고 토마스 또는 도마라고도 해요. 이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자, 외국인 신부를 만나서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동성당에 있던 미텔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우리가 빨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미텔이라는 신부가요, 거절을 해요. 학문을 배우면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 이 미텔은요, 성직자라기보다는요, 친일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미텔에게 너무나 실망했던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의 믿음은 가질 수 있으나 외국인의 심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분명 언젠가 한국이 발전한 날이 올 것이고 세계인들은 우리말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안중근 의사는요, 이후 애국 계몽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본인학교도 세우고요, 또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 운동에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의 간서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웠죠.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안중근은 더는 애국 계몽운동으로는 안 되겠다. 총칼을 들고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하겠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서 망명을 가십니다. 어디로요?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연해주로 가세요. 자, 그곳에 가서 창의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의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단체였냐면요, 도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종 이 세 분을 보내셨거든요. 이때 이 위종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와 함께 연해주로 와서 만든 독립군 부대예요. 자,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독립 자금을 냈고요. 이걸 가지고 무기를 샀고 일본과 교전을 벌였던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군 부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의군 참모 중장이 되는 거죠. 이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대한일군 참모 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입니다. 너무 길죠? 솔직히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참모 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독립군, 군대의 장교로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200에서 300명이 넘는 독립군을 이끌고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 군인, 일본 경찰들과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교전을 벌였고요. 정말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돼요. 일본 군경 50여 명을 사살하고 10여 명을 포로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 속에서 안중근과 독립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요,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은 일본 군인들도 포로로 인정하고 국제 질서에 맞게, 국제법에 맞게 이들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독립군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아도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 일본군이 한 짓 때문에 그렇죠. 의병,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칼을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현장에서 싸우다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붙잡히면요, 자신이 사는 마을로 끌려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당한 의병들의 시신들은요, 일본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시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패한 다음에야 돌려준 그런 만행을 저지른 일본 군경을 보면서 너희들은 포로니까 돌려보내자? 공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좀 더 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 교전을 벌였다는 걸 인정받으려면 국제법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제가 주장하는 대로 폭도로밖에 인식될 수 없다. 결국 안중근 의사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풀려난 일본 포로들은요, 고마운 줄 모르고 돌아가서 안중근 부대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 무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보가 다 노출된 상황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웠겠죠. 결국 영산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도 이때 정말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돌아오시게 돼요. 12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걸어서 연해주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